안녕하십니까, 송현아입니다. 완전 이쁘다. 소유 닮았다. 태웠다. 어제 저희 랠리 사회 봐줬던 이종재 사장님이 저희 그룹에서는 아미코젠의 또라이로 별명이 있대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장님들이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 스토리를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이게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공 스토리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성공 스토리가 있고 어제 그저께 제가 봤더니 조회수가 한 8만 건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성공 스토리를 아주 많이 해본 건 아니고요. 한 번 해봤는데 한 번 한 것을 누군가가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 게 그렇게 많이들 보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성공 스토리가 어색하고 낯선 거죠. 남들은 되게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저는 어쨌든 하는 저는 되게 낯선 상황이라서 제가 성공 스토리를 이번 달에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막 감수성이 풍만한 제가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성공 스토리가 사장님들도 스토리가 있겠죠. 파트너 사장님들 이야기 나눠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나도 무대에 올라가서 내 이야기 하고 싶다. 나도 우여곡절이 많다. 나도 사연이 많다. 나도 어려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장님들도 이 자리에서 이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니까 지금 보내고 있는 나날들이 그 스토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잘 보내주시면 나중에 진짜 멋진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공 스토리 하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어릴 때 너무 많이 이사를 다녀가지고요. 사진이 없더라고요. 에이. 진짜예요. 아니 어릴 때 제가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에이.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릴 때 앨범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요. 사진을 아무리 넣으려고 찾아봐도 앨범이 없어서 제가 사진을 많이 못 넣었어요. 일단 1985년 11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 생년월일이에요. 85년이면 몇 살인지 아세요? 35. 35살. 소띠예요, 소띠. 일폭 터진 소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좀 성공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젊은 리더들이 85년생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1985년생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좀 빨리빨리 안 먹네요. 자, 이게 한 장 찾은 사진이에요. 너무 자세히 보진 마세요. 쌍꺼풀이 없어요. 자, 이게 저 어릴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넣냐면 이게 이제 할머니 집이거든요. 할머니 집.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좀 나지 않아요. 저는 좀 유독 어릴 때 기억이 전혀 없어요. 어릴 때 기억 잘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5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7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왜 어릴 때 기억이 단 1도 없는 것 같아요. 1도. 그래서 어릴 때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4살 땐가 뭐 이랬다고 하는데 할머니네 집이었고 어릴 때 저를 낳고 엄마랑 아버지가 이제 헤어지신 거예요. 되게 빨리. 헤어지셔가지고 저를 고모들이랑 할머니랑 이제 아빠가 키웠는데 아빠가 그때 사업이 잘 됐었대요. 동서식품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동서식품? 동서식품이 이제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서 커피 시장이 생기기 시작할 때 동서식품 대리점을 아버지가 한 10개 이상 가지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엄청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형 보이세요? 네. 저때 저렇게 큰 인형을 가진 집이 별로 없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진 않았다는 얘기죠. 아주 아기 때는. 이제 엄마라는 존재는 이제 몰랐을 거잖아요. 제가 돌되기 전에 엄마랑 헤어졌다고 하니 엄마를 이제 모르고 살다가 근데 외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모들, 그다음 고모의 자식들, 사촌 언니들이 친언니처럼 오빠처럼 많이 챙겨줘가지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쭉 자라다가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를 들어갈 때 원래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 나의 출처가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엄마를 만나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엄마가 이제 어린이날 이렇게 옷 같은 거 사가지고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딸내미를 못 보니까 고를 때 이제 주려고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엄마를 이렇게 툭 밀고 고모한테 달려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크고 나서 나도 이제 조금씩 성장하니까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만나게 되고 엄마랑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아빠랑 고모들이랑 살다가 이제 엄마한테 온 거지. 근데 그때는 내가 돈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여기는 부유한 집이었지만 엄마는 가난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난 내 구렁텅이로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딱 만나서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집이 그 주공 아파트인데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거 아세요? 막 9평짜리. 방 원룸 같이 방에 이렇게 화장실 붙어 있고 거실 겸 안방인데 주방도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로 제가 이제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릴 때 유착 관계, 엄마하고의 애착 관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릴 때 그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엄마랑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매 순간 엄마랑 부딪히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지금도 저희 엄마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앙숙이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저희 엄마를 제가 그렇게 저장해놨어요. 사랑스러운 앙숙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근데 이 어릴 때는 엄청 엄마랑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왜냐면 나랑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패턴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릴 때 엄마하고의 추억도 없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조금씩 이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엄마하고의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보면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가 일찍 헤어졌거든요. 어떻게 중간에 동생이 생겼나 모르겠어요. 잠깐 다시 만났었었나 봐요. 저한테 6살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출생에 비밀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제 동생이에요. 근데 제 동생을 잠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합쳤다가 동생을 낳고 다시 이제 또 이혼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엄마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동생이랑 엄마를 만나게 된 거죠. 갑자기 나한테 동생이 생긴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과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 넣었어요. 제가 그때 진짜 정말 예뻤거든요. 맨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학교 반 친구들이 이렇게 졸졸 쫓아오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편지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편지 진짜 그랬어요. 안타깝다. 사진을 못 넣는 너무 아쉽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뭐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갑자기 이제 막 노는 거에 재미를 들리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날아가더라고요. 비행 청소년. 공감하시죠, 민호 사장님? 네. 똑같은 거죠. 근데 얼마나 제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냐면 일단 뭐 가출 이런 거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학교 많이 안 가봤고 그리고 뭐 술, 담배 일찍 배우고 뭐 이러니까 남자친구 맨날 절대 나는 공부 안 하고 뭐 얼마나 비행 청소년이었겠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콜라텍 혹시 아세요? 저희 80년대생들은 다 아실걸요. 콜라텍 세대들이에요 저희들. 교복 입고 이렇게 교복을 짧게 줄여가지고 머리는 깻잎으로 딱 붙이고 노란색 망사 스타킹을 신고 콜라텍을 가서 밤 12시까지 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난 버스가 끊기잖아. 버스가 끊기면 어떻게 해요? 친구네 집에서 자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3일, 4일, 5일을 집에 안 들어가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맞을까봐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그랬죠. 진짜 엄마 속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노는 게 너무 재밌었고 사실 노는 게 좋고 친구들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공감되지 않는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엄마랑 얘기하는 시간이 좀 무서웠고 두려웠고 피하고 싶었고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비행 청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6살이 어리다 보니까 내가 중3 때 동생은 아주 애기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남편 없이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저희 엄마가 코리아나 화장품의 피부 관리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사람들 마사지를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이랬으니까 동생을 제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동생을 챙겨 밥 챙겨주고 뭐 옷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엄마가 들어오는 시간 되면 엄마 들어오기 10분 전에 나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동생을 챙기면서 엄마를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근데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를 갔는데 디자인 학교를 갔어요. 제가 디자인 고등학교라고 대전에 전자 디자인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가 대전에서 그냥 교복이 이뻐서 오고 싶은 애들이 가는 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를 공부로 가야 되잖아요. 교복에 꽂힌 애들이 거길 와요. 제가 그런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중학교 때 안 했으니까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의 폭이 너무 좁았고 걔 중에 원버튼으로 너무 예쁜 자켓을 교복으로 선택한 제가 그 학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를 딱 갔는데 산업 디자인과가 있었고요. 전자과가 있었고요. 기계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레벨이 어떻게 되냐? 산업 디자인과 애들이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걔 중에 그다음 두 번째로 잘하는 애들이 전자과. 세 번째로 잘하는 애들이 기계과. 쉽게 말하면 여자 공고죠. 여자 공고죠.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애들은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이런 걸 배웠어요. 그다음 전자과 애들도 이렇게 전자 쪽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기계과 애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농기계? 납땜 해보셨어요? 쇠 안 깎아보셨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 쇠를 깎아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반지 만들어주는 거 알지? 애들 그랬었거든요. 그런 수준의 학교를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중학교 공부를 안 해요. 정상이. 근데 거기를 갔는데 내가 여기서 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쇠를 깎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1교시, 2교시가 다르지 않고 쭉 그냥 한 월요일은 다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 벌고 싶었고 여기서 나가고 싶었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를 제가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퇴학은 아니고요. 자퇴. 퇴학과 자퇴는 다 다르죠.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얼마나 어릴 때 참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공부 안 하고 그랬던 아이였구나라는 건 아마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슬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입시 준비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공사학번으로 대학은 입학은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돈 맛을 조금씩 보게 된 거야. 엄마도 가난했고 용돈도 녹록지 않았는데 내가 한 달에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으니까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도 학교보다는 돈 버는 거에 더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거예요.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백화점 사진이죠, 백화점. 백화점을 가면 백화점에서 판매를 도와주시는 판매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20살이고 멋부리 있는 거 좋아하고 이쁜 거 좋아하는데 백화점 언니들은 왜 희한하게 다 이뻐? 그렇잖아요. 백화점 언니들은 다 이쁘게 하고 있잖아요. 화장도 탁 하고 있고 옷도 이쁘게 입고 있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백화점 갔어요. 이게 또 옷도 잘 팔았던 것 같아요. 옷 잘 팔면서 백화점에서 막 일을 하니까 막 한 달에 월급을 120도 주고 150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행사날이었고 행사하는데 매대에서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의 물건을 사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싹싹하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네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120만 원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보다 2배로 3배로 또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나한테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했더니 그 아줌마가 말해준 게 이 일이었어요. 핸드폰을 팔으라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이게 뱅크온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핸드폰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공감하실 거예요. 뱅크온이 뭐냐면 옛날에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핸드폰 뒤에 이렇게 배터리를 따면 지금은 다 일체형이지만 옛날에 배터리를 이렇게 뺐잖아요. 배터리를 이렇게 빼면 안에다가 이렇게 칩을 넣으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딱 우리나라에 시작된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어디서 팔았냐? 은행에서 팔기 시작했었어요. 이때. 그게 이제 뱅크온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인데 은행에서 이렇게 가판을 펴놓고 사람들한테 핸드폰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거죠, 제가. 근데 그거를 하면 한 대 팔면 요금제 비싼 요금제 쓰면 4만 원도 주고 싼 요금제 쓰면 3만 원도 주고 청소년 요금제 쓰면 15,000원도 주고 그러니까 기계 얼마 이상짜리 팔면 얼마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대만 팔아도 한 2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니까 이게 돈이 더 되겠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제가 핸드폰 쪽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제가 20살 때니까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씩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돈으로.
그러니까 제 친구들 사이에 톡 털어서 제가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 마티즈, 올뉴 마티즈인가? 그 처음 나왔을 때인가? 그때 제가 돈 모아가지고 차도 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 맛을 본 거지. 그러니까 학교가 중요했겠냐고. 한 달에 4, 500씩 벌어서 3개월, 5개월만 딱 모으니까 몇 천이 되는데 학교가 중요하냐고 지금. 제가 호텔 관광학과 나왔거든요. 호텔 관광학과 다니는 애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맨날 술 먹어요. 왜냐면 호텔 관광학과가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선택할 데가 없어서 많이 왔기 때문에 진짜 그냥 술만 먹고 맨날 애들이 노는데 나는 그 술 먹고 노는 거 너무 어릴 때 많이 해봐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는 지금 돈 버는 거에 딱 뭔가 필이 온 것 같은데 거기다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제가 대학교를 이제 입학했다가 그냥 그만두고 완전히 돈 버는 거에 전업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엄청 열심히 벌었어요. 벌다가 막 살다 보니까 엄마도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 다음 동생도 아직 어리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인연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오고 나서 아버지 사업이 또 어려워져서 아버지 쪽도 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장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이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엄마한테도 돈도 줄 수 있고 생활비도 줄 수 있어서. 근데 그렇게 막 몇 년을 돈을 벌면서 살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나도 아직 어리고 나도 그냥 마냥 놀고 싶은데 맨날 계산기 두드려야 되고 월급 받으면 엄마 줄 돈, 동생 학비 낼 거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나머지 갖고 내가 살으려니까 되게 사는 게 지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여자는 뭐 팔자 바뀐다. 이런 얘기도 사실 옛말에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 경제적인 부담을 기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뭐 찾은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 어릴 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만났죠. 어떻게 만났냐? 중매해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저희 그 신랑하고 저랑 중매해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이분이 중매를 해주셨어요. 핸드폰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핸드폰에서 나한테 월급 주던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분한테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핸드폰을 팔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온 거지. 남자 직원으로. 근데 이제 천연총각이고 저희 그 애기 아빠는 83년생이에요.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2살 터울의 천연총각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심쿵심쿵 하겠어요. 재밌고. 그래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죠.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최명심사님이 이제 그때는 사장님이었으니까 많이 이뻐하는 직원이에요. 저희 둘이. 그러니까 이제 둘이 더 많이 붙어 다니게 됐죠. 진짜 같이 많이 붙어 있으면 정이 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심지어 저렇게 어리고 젊은 천연총각이 붙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저거 고르고 골라서 내가 많이 튀어나오는 걸로 고른 거니까 결혼 사진이에요. 아마 저희 신랑을 아는 사람이 있나 여기? 혹시 얼굴 보신 분 있어요? 김명희 신랑도 본 적 있죠. 권영희 하자님도 보신 적 있고 여기 명심사님도 본 적 있고 박재창 하자님도 보신 적 있고 왜냐면 사업 초창기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같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있었던 멤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랑을 만나면서 살게 됐어요. 근데 결혼은 살아보면 어때요? 희망, 그냥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잖아요. 남자는 여자보다 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도 남자 나름이더라고요. 나는 기대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한 결혼인데 결혼을 해보니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거야. 그리고 나보다 월급도 작은 거야. 심지어 나보다 멘탈도 약한 거야. 아유 어떡하냐. 결혼을 했잖아 이미. 근데 중요한 건 결혼을 나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왜냐면 내가 결혼을 할 때 엄마가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너 아직 너무 어리다. 제가 이때 나이가 24살 뭐 이랬으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선택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선택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시간을 가져봐라 라고 엄마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나는 빨리 엄마랑 살고 싶지 않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허락하는데
허락 안 하는데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 있어요? 그냥 뭐 해갖고 오는 거지 뭐. 혼수를. 그래서 그냥 덜컹 아이가 임신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사실 결혼을 하게 엄마가 허락할 수밖에 없게끔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애까지 낳고 결혼을 해보니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요. 예쁘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없진 않았어요. 아까 박教선생님 강의하실 때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려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것이 괴롭다. 희망이 있으면 지금 어려운 건 넘어가거든요. 이겨내지거든요. 근데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없으면 사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비록 나보다 더 가난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우린 아직 너무 젊었고 시간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벌면 되고 같이 열심히 살면 되고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약간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태어났고 육아로 집중을 하게 되죠. 제가 애 되게 못 키울 것 같죠? 네. 그렇게 생겼죠? 진짜 잘 키웠어요. 그 책 있잖아요, 책. 육아에 관련된 서적들 많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키웠어요. 몇 시에 재워라, 몇 시에 일어나라, 일어나게 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다가 아기가 막 보채거나 울면 수면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며 아이를 훈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고 저 진짜 요리 못하거든요. 계란 후라이밖에 할 줄 모르는데 애기 이유식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서 먹였어요. 그렇게 애기한테 막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애기한테 집중한다고 해서 내 현실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왜냐? 애들 아빠는 그대로잖아. 근데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다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아이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느끼게 되죠. 내가 여기서 집에서 이렇게 애만 끼고 앉아있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이제 중간에 느끼게 되죠. 잠깐 자랑하려고 넣었어요. 예쁘다. 이게 제가 25살에 낳았던 첫 아이. 딸이에요. 이쁘죠? 네. 지금 10살이에요, 10살. 벌써 10년이 된 거죠. 10살이고, 우리 아이를 낳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고. 근데 그때 이제, 여기 가운데가 저희 엄마거든요. 이때 엄마가 이제 암 선고를 받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혼자 우리를 키웠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화장품 회사에서 마사지 하면서 그냥 근근히 한 달 벌어서 우리랑 생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가 암 선고를 딱 받는 거예요. 유방암. 근데 유방암인데 크기가 크진 않았지만 이 임파선을 타고 전이 된 상태. 그 유방암 환자들은 임파선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몇 개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전이가 됐으면 전이가 됐다고 보고 이제 임파선을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데 그 수술을 엄마가 받게 되고 6개월, 7개월 있다가 갑상선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항암 치료를 오래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험이 없었어요. 보험이 없었고 치료받는 건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방사선 치료하는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안 시켜줘요. 입원 병실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병원 근처에 이렇게 있는 뭐라 하지 요양병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입원을 해가지고 통원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보험이 안 돼요. 한 달에 이제 몇 백씩 내야 되는 상황. 근데 그때 난 어려웠단 말이에요. 상황이. 근데 우리 엄마한테 피부 치라고는 누구예요? 나? 그 다음 아직 고등학생인데 남동생. 둘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엄마한테는 되게 미안한데 그냥 차라리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요. 부모 소중한 거 알죠? 근데 애기 낳고 살다 보면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 먼저인가 봐요. 나도 내 새끼 데리고 살기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하필 어려울 때 엄마는 아파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까? 도대체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그런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한데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4년을 엄마 병원 일을 충당을 하느라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신랑한테도 눈치가 많이 보였고 내가 돈을 안 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물론 지금은 저희 엄마가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생활을 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서, 근데 원래 유방암은 완치 판정이 없어요. 유일하게 완치 판정이 없는 암이 유방암이에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저희 엄마랑 같이 병원을 썼던 6명 중에 5분이 돌아가셨어요. 다 뇌암, 뇌종양으로 전이가 많이 되더라고요, 유방암들은. 그리고 전이가 돼서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엄마는 크게 이상은 없는 상태로 지금은 지내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엄마의 암을 이겨내다 보니까 더 만신창이가 된 거죠, 내가. 내 경제적인 상황이. 근데 그거를 수습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엄마 역시나 아직도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도 어리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배포가 있어서 막 불법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다 막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몸 열심히 굴려서 돈 버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산 거지. 뭐 이게 저희 이 뒤에 있는 아이가 저희 딸인데, 애기한테 저렇게 애기 옷 입혀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려서 팔기도 하고. 이게 아베크롬비라는 브랜드예요. 아베크롬비가 우리나라에서 막 유행할 때 그때 아베크롬비 매장에 이렇게 낑겨가지고 같이 매장도 해보고. 근데 이것저것 해봐도 다 돈이 들어가요. 아동복 사업 시작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고요. 아베크롬비도 물건 떼오려면 돈 들어가는데, 나는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야. 돈을 빌려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털터리로 시작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방문 판매가 있더라고요. 방판, 화장품 방판. 돈 안 내고 들어가서 샘플 열심히 길거리에 개척하면서 돌려서 화장품 팔면 나한테 수당 주는 방문 판매. 이제 제가 이걸 하게 된 거죠. 이때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쓰리잡 많이 했을 때 포잡까지도 했었어요, 하루에. 밤에 재택 알바 있잖아요. 댓글 알바까지. 인터넷 블로그 댓글 알바까지 해서. 근데 그렇게 4개 일을 해도 여자가 1,000만 원 벌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게 현실이에요. 하루 24시간을 4등분으로 쪼개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난 계속 일을 하는데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샘플을 싼 사진들이거든요. 이렇게 샘플을 싸가지고 겨울에 상가 같은 데 올려요. 돌리면 이제 불쌍하니까 하나 사주기도 하고, 3만 원짜리 선크림 같은 거 하나 팔아주기도 하고, 25,000원짜리 립스틱도 하나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좋아지지 않았던 거지. 한 달에 200만 원 좋아서 부자가 되겠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더 벌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냐고.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는 생겼고 아이는 커나가고. 근데 애기 크니까 또 뭐 유모차는 왜 이렇게 비싸? 카시트는 또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아? 도대체 프리벨이라는 책 회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책은 또 왜 이렇게 비싸고, 애기 학습지는 뭐 한다고 선생님 와가지고 끼적끼적 10분 해주고 가면서 15만 원씩 받고. 나는 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지. 근데 뭔가 나아지지 않구나, 나는 계속 이게 뭔가 좋아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둘째가 생겨요. 그냥 생긴 건 아니겠죠, 애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쁘기보다는 사실 막막했던 둘째 아이의 임신 소식이에요. 예뻐라. 우리 둘째 태어났는데 머리숱이요. 이렇게 끄댕기 잡으면 잡힐 정도로 머리숱이. 여기 우리 둘째 사진. 볼탱이 봐. 이렇게 이제 아이들 둘이 태어났죠. 그러니 결국 나는 너무 이제 무거워졌어요. 애기가 둘이 나오니까. 이제 막말로 뭐 남편 꼴보기 싫다고 해서 이혼하기도, 물론 애기도 애가 둘이니까 하나면 어떻게 또 하겠는데 애가 둘까지 되니까 그것도 사실 생각 못 하게 되고, 이제 뭐 감수하고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천사 같은 아이들과 살았는데 매일매일은 나는 지옥 같았어요. 내가 이때 돈으로 얼마나 히스테리를 많이 부렸냐면, 집에서 나는 이런 생각한 거죠. 내가 너를 만나서 더 불행해졌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왜냐? 일단 내가 우리 신랑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더 좋았어요. 그만큼밖에 못 벌었지만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뭐하냐?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졌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 행복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안무가 제가 이제 집에서 히스테리를 와이프가 많이 부리니까 남자 입장에서 또 내가 남자는 아니니까요 모르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돈 가지고 자기를 바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돈 안 벌고 싶어서 안 버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근데 나도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을 근데 그렇게 히스테리를 부리니까 얼마나 남편 입장에서도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저기에다가 돈 내는 게 뭐가 있을까를 막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에 바다 이야기라는 거 아세요 혹시? 불법 도박 오락실 같은 거예요. 고래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 이야기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바다 이야기라는 그 불법 도박 오락실에 돈을 투자하면 매일 얼마씩 투자금을 받아갈 수 있다,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거에 눈이 어떻게 뭐가 쓰였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 쉽게 말하면 그 무서운 세계에 계시는 그분들 그쪽의 전문가들 그분들께서 얘기를 한 거지. 3천만 원만 5천만 원만 어디서 만들어서 갖고 오면 너 한 달에 하루에 300만 원씩 너한테 입금해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거기에 혹해요 안 해요? 혹하죠. 심지어 돈 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막 끌어다가 거기다 투자를 한 거야. 근데 그 오락실이 이틀 만에 단속을 맞았대요. 오락실이 단속을 맞으면 그 기계나 이런 거를 다 나라에서 압수해가고 그 투자금을 다 날라가는 걸 하더라고요. 불법일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돈에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날린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잘해보려고 한 건데 나한테 말 못하죠. 안 그래도 내가 능력 없다고 막 구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잃은 거 만회하려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다른 투자처가 없을까? 그때 막 약간 성매매 알선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잘 된다는 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게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에 또 기웃거린 거야.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또 투자한 거야. 또 잘못된 거야. 이건 나중에 제가 들은 스토리예요. 그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실패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축구 경기에서 승패 맞추는 거 뭐예요? 토토. 이런 것까지. 그게 마지막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가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나한테 말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끙끙대다가 터진 거예요. 그 착한 은행이 아니라 그 무서운 사람들이 빌려주는 돈도 무섭게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으러 안 와요. 예를 들어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 열어줄 때까지 눌러요. 12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기가 있잖아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빚독촉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알게 된 게 2억이야. 2억 중에 원금이 얼마냐고 봤더니 원금이 1억 1,000밖에 안 돼. 1억은 이자야. 그러니까 그 갚으래. 돈 벌어서 200만 원 입금하고 300만 원 입금하면 어디서까지 있는 줄 알아요? 한 달 늘어나는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빚이 커졌다는 걸 알았잖아.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2억은. 나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 신랑은 뭐가 왔다고 해야 되나?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위기에 몰리면 무기력증이 온다고 하죠. 남자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 더 이렇게 강해지는 스타일인데 또 그게 또 한계가 오면 또 그렇게 또 늘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그랬어요. 무기력증이 딱 온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일에 손에 일이 안 잡히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보면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몇 개월. 애들 아빠가. 근데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못 있겠어요. 맨날 쫓아오는데. 돈 달라고 맨날 쫓아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때 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스토리의 사건이 뭐냐면 이게 저한테 전환점인데 집에 이제 압류가 들어오는 거죠. 빨간 딱지 제가 사진 해놨잖아요. 빨간 딱지 붙어보셨어요? 집에? 있겠죠. 여기도 말하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바닥을 쳤는데
압류가 되시는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압류가 딱 붙으면 깍지를 붙이러 오잖아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집행관들이 집에 와보니까 깐난애기 누워있고 막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애기 있고 너무 젊은 부부고 보니까 집도 조그만하고 신혼 살림살이 같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 사람들도. 제 기억이 TV나 냉장고나 이런 데다가 안 보이는 데다 붙여주고 가셨어요. 아이들 안 보이게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경매 날짜가 딱 통보가 와요. 그리고 경매 금액이 통보로 딱 와요. 예를 들어 1월 10일 날 경매 금액 470만 원 이렇게 와요, 통보가. 딱 왔는데 400 얼마로 왔어요, 살림살이가 총 토탈로. 그걸 안 내면 난 뺏기는 거야, 집기를. 근데 여기에서 배우자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에게 압류가 들어오면 와이프가 그걸 살 수 있어요. 와이프에게 압류가 들어오면 남편이 살 수 있어요. 그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반만 내면 살 수 있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400 얼마가 딱 통보가 나왔는데 내가 살려면 얼마만 있으면 돼요? 210만 원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경매 날짜까지 남아있는 3주 반 동안 나는 2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이 상황이 딱 닥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집 밖에 안 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막 둘째 들쳐업고 아기들을 들쳐업고 막 불쌍한 척 하면서 돈 빌리러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막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21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로 경매 잘 해결하고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가 들려요. 돈을 막 빌리러 다니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커피숍이었어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돈을 빌릴 수 있을까를 나는 기회를,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 근데 갑자기 우리 일행들이 있었고 모르는 어떤 아주머니가 왔어요. 모르는 아주머니. 근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못생겼어요. 누군지 아세요? 오연주 사장님이에요. 너무 못생긴 아줌마가 와가지고 돈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소위 말하면 다단계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 당장 200만 원 그거 경매 막아야 되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다단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단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랑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을 2명을 찾으면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이 잘만 되면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뭐 오케이 하진 않았죠, 당연히. 쿠킹타임 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해요. 나 그 돈 통장 보여달라고. 그렇게 돈 번 사람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서 보여달라고. 그때 이제 저한테 데리고 왔던 분이 있어요. 그 통장을 제가 봤어요. 고민이 많이 됐고 내가 지금 이걸 사업을 시작하려면 200만 원을 내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처음 만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2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처음에. 근데 내 수중에는 당장 3주 반 뒤에 있을 경매 때문에 내가 빌려놓은 200만 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그 200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막는들 내 불행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느낌. 그래서 이 200만 원으로 모험을 해보자, 그냥. 도전을 해보자. 나아지고 싶으면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결단이 다단계를 시작한 거예요. 그 200만 원 가지고. 근데 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3주 반밖에 없잖아요, 나한테 시간이. 3주 반 안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200 이상을. 그러니까 쉴 수 없겠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저한테 제 인생의 첫 번째 결단이에요. 그 200을 가지고 그걸 막지 않고 다단계를 한 거. 사장님 돈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죠? 저 200만 원 11명한테 빌렸거든요. 200만 원 11명한테 빌리면 얼마씩 빌리면 되는 줄 아세요? 10만 원씩 빌리면 돼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요. 안 하는 거죠. 왜? 그 200만 원 가지고 내가 내 인생 바꿀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근데 저는 그걸 했어요. 물론 13번 거절했죠. 13번 거절 왜 했을까요?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을까요? 돈이 거절했을까요, 없어서. 제가? 돈 없다고 말하기 쪽팔려서 거절했어요. 나한테 이 사업을 하자고 얘기하는 내 친구에게 돈 없다고 말하기 쪽팔리더라고요. 200만 원도 못 만든다고 말하기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어떤 이유로?
별 되도 않는 이유 다 갖다 붙여서. 사장님 주변에 거절하는 사람도 많죠? 진심 아닌 사람도 제가 봤을 땐 20% 30% 돼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자신 없어서, 돈 없어서 쪽팔리니까 말 못하고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저처럼 후킹 타임이 지나고 나면 타이밍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딱 시작을 했는데 난 열심히 해서 3주 반 만에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집에 가면 애가 울어. 애를 챙겨야 되잖아요. 애가 둘이잖아. 이거를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무시하고 내가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유롭지 못했던 엄마라는 자리라고 돼 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인생은 타이밍. 여기서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이걸 시작했는데 내가 이거를 어영부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우리 엄마를 협박해요. 사장님 애기 봐줄 사람 없다고 못 오는 사람 많죠. 돈 없다고 사업 시작 안 하는 사람 많고요. 애기 때문에 사업 못 한다는 사람 많아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애기 봐달라고. 그냥 딸내미 3개월만 집 나갔다고 생각해주면 안 돼요. 진짜 막말로 내가 집 나가면 내 새끼를 누가 책임져줘야 돼요? 우리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엄마한테 그렇게 제가 협박을 하죠. 근데 엄마 3개월 안에 내가 우리 집 일으켜 세울 만큼 반드시 벌어올게. 그러니까 나 3개월만 시간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엄마는 몸이 안 좋았거든요. 암 환자였잖아요. 암 환자였는데 나는 엄마한테 도움을 안 받으면 내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가 집으로 오죠. 야 이 미친년아, 야 이 쌍년아, 야 이 엄마가 욕을 했죠 나한테. 근데 이대로 못 살 것 같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엄마 한 번만 나 도와달라고 사정했고 막 협박했죠. 엄마가 안아주면 나 내일 12시에 짐 싸들고 나갈 거라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잖아요. 손자들인데. 그래서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제가 캐리어에다가 짐을 막 싸가지고 EF 소나타. 그때 제가 EF 소나타 타고 다녔어요. 덜덜거리는 거. 뉴 EF 아니에요. 그냥 EF. 그냥 EF 소나타 타고 화장품이 실려있던 박스를 다 꺼내고 거기에다가 옷가방을 넣어가지고 떠나죠. 집을. 이게 저한테는 두 번째 결단이에요. 내가 그때 아이들의 시간을 그렇게 엄마한테 한 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네트워크라는 시작되죠 저한테. 그렇게 이제 미친 듯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막. 제가 3개월 동안 집에 한 3-4번 왔던 것 같은데요. 3개월 동안 집에 3-4번 오고 파트너들 집에서 자고 모텔방에서 자고 집가방 싸왔잖아요. 옷까지랑. 왜냐면 밤 12시도 새벽 1시도 2시도 미팅 나오면 해야 되잖아요. 다른 집안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게 제가 모자이크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네트워크 사업을 알게 된 지 4주 만에 전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떠있죠. 전 네트워크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냥 3주 반 만에 200을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지 전 네트워크 원리를 몰랐어요 이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주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수당이 좀 되죠. 좀 됐겠죠. 수당이 되니까 이제 재밌어지는 거야. 여기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했어요. 실크릿 사업 65일째인 나는 레드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65일째면 2달 반이에요. 제가 2달 반 동안 남편이 지어놓은 2억의 빚을 다 벌어요. 그때 제가 받은 수당이 2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2달 반 동안 번 게. 그리고 내가 그날 기억나요. 엄마랑 아이들이랑 대게 먹으러 갔어요. 이 수당 타서. 그리고 엄마한테 말해줬어요. 엄마가 아이기 봐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 스토리가 특이하잖아요. 네트워크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젊은 여자애가 그때 애 키우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한 달 만에 다이아몬드 가고 3개월 만에 막 레드 다이아몬드 가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때 김경희 사장님이 저를 본인의 세미나에 초대하신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시죠? 그때 2년이에요. 그때. 전사에서 2년. 그때 우리 세미나에 하나 사장님 좀 와서 한번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 제가 그때 여기에 가서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유튜브에 사장님들이 보고 계시는 그 영상이 여기서 찍힌 영상이에요.
이때 제 성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은 김경희 사람하고 박성환 사람하고 두 분 계세요. 여기.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된 거죠. 진짜로 돈 되는 사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재밌었죠. 돈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내가 간절하니까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그리고 아이 키우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애들 잘 때요. 애기들 발 봐요? 나는 희한하게 애기들 자면 그렇게 손발만 보이더라고요. 애기들 이렇게 자고 있으면 발 보거나 손 보면 금방 커요. 손이랑 발이. 그러면 그거 보고 있으면서 맨날 울었거든요. 나.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았죠. 왜냐면 우리 남편도 잘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구박을 많이 했겠냐고 어려울 때는. 근데 조금씩 돈도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지도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지도 우리 내 식구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내가 너무 기를 죽였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돈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있어진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돈 없을 때는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과자 먹는 꼬라지도 보기 싫고요 밥 먹는 것도 아까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 신혼여행도 못 갔거든요. 돈 없어서. 제가 신혼여행 갈 때 가고 싶어가지고 핸드폰 바탕화면에다 깔아놓고 매일매일 쳐다봤던 데가 발리예요.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아직.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자고 할 때 발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몇 번. 못 가겠더라고요. 나한테는 이렇게 기억이 멈춰있는 곳이라서 제가 발리는 잘 안 가지더라고요. 이번에 발리를 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름대로 좀 느낌이 좀 특별한데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행복하게 살자. 우리도 돈질할 좀 하면서 살아보자. 돈 걱정 그만하고 애들 책도 좀 사주고 비싼 유모차도 좀 사고 그렇게 좀 살자. 이렇게 마음을 사실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찍은 프로필 사진인 것 같아요. 이제는 같이 부부사업자로 활동하자. 왜냐면 제가 레드 다이아몬드일 때 저희 신랑은 루비였어요. 코드가 2개 있었던 거예요. 제 파트너로. 루비였고 나는 레드 다이아몬드였어요. 와이프는 레드 다이아몬드로 주목받는데 본인은 무대 안에서 루비로 박수 친 거지. 얼마나 레드 다이아몬드가 자기도 되고 싶었겠어요. 근데 내가 안 줬어요 핀을. 왜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해줬어요. 네 힘으로 네 아이디로 레드 다이아몬드 되라 막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같이 부부 사업을 하자. 그래서 레드 다이아몬드 핀을 같이 차고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같이 해보려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이 있어요. 경상북도 영주. 영주에 되게 돈이 많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영주라는 곳이 이렇게 좀 외졌잖아요. 그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그럴 때 있으시죠? 오늘은 유독 일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또. 근데 내가 일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이거 할래? 이렇게 했어요. 핀 줄게. 그랬더니 나 그럼 이거 레드핀 차고 가도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차고 정장을 3번을 갈아입어보고 머리를 1시간을 만지고 사업 설명 막 하는 거를 막 연습을 하고 괜찮아?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괜찮아.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러고 못 봤어요. 근데 그때 그 영주에 가서 만난 소중한 선물. 이게 저기 앞에 사회보시는 권재 회장이네요. 그때 이제 만난 인연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날 아침에 레드핀 차고 나가는데 너무 들떠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거든요. 그날 그렇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처음으로 레드다이아몬드 최문일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사업 설명한다고. 그리고 가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죠. 사고가 났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못 만난 거죠. 근데 항상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별 해보면 인사도 못하는 이별 있잖아요. 이거 별로 실감 안 나요. 사장님 경험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보다 먼저 갈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항상 언제든. 근데 남편은, 그리고 우리 너무 어렸거든요. 이때 당시 제 나이 30이었고 저희 신랑 32살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납골당 가면 제일 어려요. 1983년생이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아침에 밥 안 차려준 것도 미안하고 막 옷 갖고 뭐 무슨 남자가 몇 번씩 갈아입어보냐고 후사리 준 것도 미안하고 머리 가지고 막 그런다고 지랄한 것도 미안하고 그렇게 제가 애들 아빠를 보냈죠. 그때 우리 딸아이가 돌 때, 둘째 아이 돌 때 나는 이제 막 어려운 일들 다 지나고 나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고 나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그 시련이 나한테 오니까 나 이거 살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막 너무 애기가 어리잖아요. 너무 어린 애기 보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하는 게. 막 숨 쉬는 것도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내 마음 추스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나는 우리 집 가장이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그 3일장 치를 때 그때 저희 파트너 화장님들이 3일을 다 같이 잤어요. 그러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다시. 왜냐면 이게 사실 슬픔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다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사실 그렇게 공감하지 않나요. 근데 나는 나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내가 느끼는 아픔을 나눠주고 있다는 확신을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것도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나한테 주고 간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는 아이들이 있었고 엄마였기 때문에 약해질 수 없어서 사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업 설명도 더 열심히 하고 미팅도 더 많이 하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안티카페 있어요. 아시죠? 거기서 아미코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미코젠이라고 불러요. 아미코젠이들. 근데 거기에 가니까 막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남편 죽여놓고 남편 잡아먹고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사업하고 다닌다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욕하든지 말든지 난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애들하고 살잖아요. 그럼 일해야죠. 그러니까 난 이제 일을 한 거지. 엄마라는 생각으로 사실 진짜 이해하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쁘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그건 진짜 확실해요. 사장님 왜 내가 고민이 많은 줄 아세요? 왜 생각이 많은 줄 아세요? 몸이 편해서 그래요. 이건 100%. 활동량이 많아지고 정신없게 뛰잖아요? 별로 힘들지 몰라요. 몸이 힘드는 거지. 밤에 집에 가서 딱 누우면 보라 떨어지는데 뭐. 잘라고 누우면 눈 감고 누우면 오만 가지 생각 많고 잡생각 많은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활동 안 해서 그래요, 하자면. 근데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보냈어요. 그냥 피곤해서 집에 가면 쓰러져 자요. 그렇게 한 1년을 보냈나?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애기들이 있잖아요.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잖아요. 애기들 앞에서 난 웃어야 되고 희망을 가진 엄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슬픈 티를 못 내는 거야, 누구한테도. 집에 가면 우리 엄마는 아파. 애기들은 너무 어려. 밖에 일할 때는 다 파트너들이야. 나는 어디에도 힘들다고 말할 데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지하주차장이 뭐냐면 제 아지트 혼자 많이 울었던데 항상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 딱 주차해 놓고 음악 들으면서 한 두세 곡 들으면서 막 시원하게 울고 나면 풀려요. 그렇게 하고 거의 매일을 집 지하주차장에서 그렇게 울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딱 애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직급도 있었고 수입도 좀 됐겠죠. 그래도 애들 보니까 미안한 거야. 너무 엄마가 바쁘고
더군다나 우리 큰애는 4살, 5살, 4살 때 아빠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 때 잃었잖아. 우리 둘째야 돌밖에 안 돼서 이게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는 건데 우리 큰애는 아빠하고의 추억이 아주 많은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아빠 갔다 올게 하고 가서 돌아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는 언제든 우리 엄마도 나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통화하면 엄마 어디야? 그럼 엄마 집에 가고 있어. 운전하고 있어. 그럼 엄마 운전 조심해서 와. 우리 큰애는 지금도 그래 저한테 인사해요. 거기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아이들 보면 너무 같이 못 있어주고 아이들은 너무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가 불안하니까 애기를 끼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울었어요 아이들 보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라서 너무 미안해서 울었고요. 이때는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울었어요. 근데 조금만 참자. 몇 년만 참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부족했고 외롭게 했지만 중요한 건 송영아라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물론 저 때보다 시간이 지금 5년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내가 준 아이들한테 줄 수 있었던 제일 잘했던 일인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게. 어제 그저께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에 아이가 카드를 써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줬는데 편지 안에 그러더라고요. 써있더라고요.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엄마 내가 엄마에게 배운 점은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라고 써져 있었어요. 아마 그게 이런 순간에 내가 무너지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았고 참아냈던 걸 지켜본 뭣도 모르는 아이지만 우리 엄마가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구나 아이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때 어려울 때 저한테 이제 힘이 되셨던 분들의 사진들이에요. 여기 이게 2000 몇 년도죠? 2016년도 3월 24일 날 제가 올린 글이네요. 일단 박대창 사장님이 그때 제 스폰서였어요. 지금은 희한하게 족보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제 핸드폰에는 스폰서님이라고 저장은 돼 있어요 일단.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제발 나를 파트너로 생각해달라고 제가 형제 라인으로 좀 보지 좀 말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써있죠. 멘토란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나도 얘기할 수 있는 스폰서가 필요한데 내 스폰서는 나보다 사업을 며칠 더 먼저 시작한 그냥 내 친구였거든요. 네트워크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비즈니스적인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사업이 어려우면 1박 2일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막 열받을 때 있죠. 예를 들어 내 경쟁자가 승급했는데 나는 막 상태 안 좋아 막 이럴 때 열받잖아요. 그 열받으면 집에 못 가겠는 거야. 씩씩거리다가. 그럼 전화해요. 어디 계시냐고. 천안이래. 갈게요. 그걸로 가. 거기 가서 막 욕해. 내 경쟁자를. 그럼 얘기를 쭉 들어주셔. 그리고 저한테 많은 조언들을 해줬어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 되게 많이 힘이 됐던 순간들이고 이거 내가 상의 안 하고 올렸는데 최고 잘 나온 사진 고른 거예요 사장님. 이때 우리는 직급이 같았어요. 똑같이 레드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이었고 저분도 약간 나는 저분을 형제 라인이었으니까 잘 몰랐지만 나도 외로운 사람인데 권영희 회장님 보면 외로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때 같은 직급이었고 행사할 때마다 항상 옆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렇게 서로 마음으로 응원하고 위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의 인연들이 사실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게 참 재밌고 신기해서 제가 이 사진을 넣어봤어요. 이건 제가 왜 이 사진을 올렸냐면 이거 저랑 사업을 초창기에 같이 열심히 했던 친구들의 사진이거든요. 지금 이 친구들은 다 모두 S사에 있습니다. S사에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분 있잖아요. 이분은 누적소득 100억
누적소득 100억. 그리고 여기 있는 이분 있잖아요. 몸매 좋은 이분. 이분도 누적소득 100억.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장님, 시작할 때 우리 다 허술했어요. 시작할 때는 100억 벌 사람 아니었어요, 다. 근데 이렇게 같이 시작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회사가 큰 회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잘 버텨오니 이들이 그렇게 벌었더라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분도 최고직급자고 이분이 저한테 13번을 찾아왔던 제 친구예요. 지금은 물론 제가 이 친구의 곁을 떠나 있어요. 저한테 네트워크를 알려준 친구고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의리로만 사업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냥 나는 가족이 있었고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친구들의 의리로 그냥 저 옆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내가 비록 와 있지만 나한테 네트워크 사업을 알려준 친구,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로 고마운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고 이 친구도 최고직급. 여기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도 최고직급자. 여기 이 친구들도 다 크라운 이상. 여기도 최고직급자, 여기도 최고직급자. 저랑 네트워크를 같이 시작했던 너무나 평범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로 인생이 바뀌는 걸 저는 다 봤어요, 선생님. 네트워크로 돈 번 사람 못 보셨나요?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왜 회사는 뭐 안 해줘? 스폰서들 왜 이렇게 부족해?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랠리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런 상황에서요,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을 버텨온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자고요, 우리. 지금 아미코젠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금의 저들 같은 스타가 아직 없어요, 여기. 그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다 봐서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넣은 거거든요. 고마운 사람들이죠. 제가 어려울 때 힘이 많이 되셨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기 영원한 소중한 소실적. 어째 이 소실적이 안 바뀌었나 몰라요. 끝까지. 이분들은 이제 전사에서도 같이 사업을 해주었던 파트너 하자님들. 이분들과 함께 힘을 내면서 사업을 했죠. 자, 그러다가 이게 뭔 사진이냐면요. 이게 권재하 사장님이 제가 크라운 로열을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이게 지금 술 이름이 크라운 로열이에요. 나는 크라운 로열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전사에서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만 하니까 권재하 사장님이 저 술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저렇게 먹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도 슬럼프가 있었고요. 네트워크를 또 잘 몰랐기 때문에 한계가 느껴졌고 많이 경험했고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됐죠. 이때. 왜냐하면 같이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100억을 벌고 75억을 벌었다고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내가 그들만큼 벌지 못한 건 내가 그들보다 부족했던 거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친구들끼리 하다 보니까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별것도 아닌 자존심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너무나 비슷비슷했던 친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은 많이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역시나 크라운 로열은 엄청 되고 싶었는데 못했었죠. 나한테 나름대로 나한테 개인적인 슬럼프를 보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요. 박서관 사람이 찾아와요, 대전으로. 원래 간간히 통화를 했던 사이라 뭐 잘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얘기를 했던 사이라 찾아오죠. 찾아와서 저한테 자기 S사 그만둘 거래요. 근데 저보다 S사에서 직급이 더 높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 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저 사람은 더 쉽지 않았겠지. 근데 자꾸 이걸 그만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에이씨 뭐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좀 있어 보래. 그래서 내가 뭐냐고 말해달라고 내가 이걸 같이 하려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뭔 궁금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냐 막 물어봤어. 그랬더니 들어볼래? 분명히 저한테 안부 물으러 왔거든요.
그냥 안부차 연락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럴까?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아침 9시에 미팅을 잡아놨더라고. 대표님 미팅. 의도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나름대로 내가 내가 처한 상황의 슬럼프를 저분이 알고 있었고 나에게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죠. 이날 되게 재밌었어요. 밤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네트워크 얘기 들어보자는 제안 많이 받았겠어요. 솔직히 네트워크 몇 년 하면서 직급도 좀 있으니 다른 데서 제안 많이 받아봤는데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내려놓기 힘든 사람이 내려놓고 선택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거라면 나도 한번 알아볼 가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리고 박성환 사장님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취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끌려 올라가죠, 제가 서울로. 끌려 올라가서 사업 설명을 듣고 유전자 검사를 해요. 세 번째 결단. 나는 한 회사의 레드다이아몬드라는 직급자였고 파트너가 8,000명이 넘었고 내 수입은 안정적으로 2, 3천만 원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다른 걸 한다?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근데 아까 제가 우리 영원한데 소중한 소실적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있고 그분들의 영향이 컸죠. 왜냐? 나는 벌었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대실적이 있었고 소실적에서 나오는 볼륨으로 나는 충분히 생기는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소실적 파트너 사장님들은 그렇지 않았고요. 이제 와서 저들을 이 회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기에는 사실 너무 시간이 늦었다고 난 판단했고 저 사람들이 내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아버렸어요, 내가. 이게 문제인 거야. 파트너들의 속사정 너무 많이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알다 보니까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 이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확신이 떨어진 거죠, 제가. 이분들의 영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듯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루는 말. 새로운 도전인데 나는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많이 책임감 느꼈고 되게 조급했어요. 파트너 화장님들을 다 이끌고 일로 왔기 때문에 저는 S사의 소실적 파트너 화장님들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대실적 파트너 화장님들도 많이 왔어요. 그룹에 있는 화장님들이 많이 따라와 주셨어요. 많이. 그래서 원래부터 함께하던 사람들과 지금도 사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안정적인 반열에 만들어내야 된다는 막 이 부담감이 사실 말하지 못했지만 많이 힘들었는데 경험을 했으니까 5년 동안 많이 굴러봤고 많이 고생해봤고 경험해봤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하고 첫날에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3월달에 크라운이 되고 지지난달에 제가 크라운 로열이 되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됐고 크라운 사장님들이 됐고 성장하고 있죠. 이 책임감과 부담감이 두려워서 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리더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책임져야 한다. 성공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미라클이 탄생이 되죠. 미라클은 우리가 이제 모여서 우리 좋은 그룹 이름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이름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권재하 사장님의 이제 와이프 다이아몬드 이채민 사장님이 미라클 어때요? 이렇게 그냥 툭 던진 말이 너무 예쁘잖아요. 어떤 말에 갖다 붙여도 다 예쁘더라고요. 미라클 기적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선택한 미라클이라는 그룹이 탄생하게 됐고 많은 사장님들과 함께 꿈을 이 안에서 이루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제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많이 안 울으려고 제가 많이 내 얘기를 좀 뺐거든요. 지금 많이 안 울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긍정으로 변했고, 되게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고, 되게 간절했고 절실했고 절박했어요.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외쳤고 그걸 만들기 위해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공 스토리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예전에 차 안에서 울 때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으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으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왜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요. 많이 봐야 되고요. 많이 믿어야 되고 많이 외쳐야 되고 많이 말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사장님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성공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네트워크에서 사장님들 최고 직구 안 하나봤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김경희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갔냐고. 말하는 대로 갔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많이 들었던 나 20살 쪽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장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젓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이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때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날씨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제가 성공 스토리 들을 때 난 이 노래를 아직도 들으면 참 많이 슬픈 것 같아요. 성공
성공 스토리 들을 때 이런 생각하면서 듣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저 사람은 어떤 걸로 성공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듣잖아요. 제가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동화 속 얘기 같아서 안 믿어지실 거예요. 수도 있어요. 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현실이 돼요. 사장님들 머릿속에 걱정이 많으면 걱정한 얘기들만 일어나요. 근데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생각을 내가 지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사장님들 생각을 지배해보세요. 어떻게? 좋은 생각만, 좋은 일만 상상하며 살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거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루어져라 미라클은 저희 그룹의 구호입니다. 사진 찍을 때 모두 항상 이루어져라 하면 이제 약간 대한민국 하고 박수 나오듯이 이제 이루어져라 하면 미라클이 나오는데 이 구호를 들을 때마다 좋은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걸 느끼거든요. 사장님들도 저 같은 사람도 했잖아요. 돈 없어서 200만 원 꺼서도 시작했고 똑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 잠시 내려놓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아프셔도 했잖아요. 헤어다 소중한 사람이 그렇게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힘내서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내 가족들이 나 덕분에, 내 덕분에 내가 노력한 대가로 누리고 살고 있고 앞으로 누리고 살 날이 더 많아요. 사장님들도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시길 바래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요.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시고 모든 하시는 일들이 진짜 이 구호처럼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